첫 번째 경기 텔아비브 대 디나모 자그레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마카비 텔아비브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니콜라이스쿠는 박산에서 타이밍을 잡아내는 마무리의 강점을 가진 전형적 피니셔다. 안드라데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드리블과 연계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자원으로 공을 오래 끌지 않고 빠르게 전개하려 노력한다. 페레츠는 후방 빌드업의 핵심으로 안정적 패스 분배와 1차 압박 회피 능력을 보여주지만 순간적인 전진 패스 선택이 늦어 템포를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수비진은 포백을 유지하지만 센터백들의 가속력이 부족해 빠른 공격수 상대로 쉽게 뒷공간을 내주는 구조적 약점이 존재한다.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정적인 수비를 펼칠 때 한 박자 늦게 반응하며 속도전이 될 경우 종종 치명적인 공간을 내어준다. 멜리카의 부상 공백은 라인 전체의 조직력을 흔들며 순간적인 대인 방어에서 커버가 늦어질 위험을 키우고 있다. 원정팀 디나모 자그레브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드레나 벨류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뒷공간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공격수다. 그는 라인 사이를 찢어내며 타이밍을 절묘하게 가져가는 움직임으로 박산에서 치명적 찬스를 창출할 수 있다. 스토이코비치는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빠른 패스로 전방을 지원하고 상대 수비 간격을 순간적으로 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류비치치는 하프 스페이스를 유연하게 파고들며 2선과 3선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세컨드볼 장악력으로 공격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피에르 가브리엘과 토렌테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좌우 풀백 대체의 자원들이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환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팀의 템포가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드레나 벨류의 빠른 발은 마카비 텔아비브의 느린 센터백 라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마카비 텔아비브는 홈에서 밀집 수비와 느린 템포로 경기를 통제하려 하겠지만 순간 속도전에서는 이미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드레나 벨류의 뒷공간 침투와 스토이코비치의 빠른 전개는 이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핵심 변수다. 빌드업과 전환 모두에서 템포가 떨어지는 마카비보다 속도와 전술적 디테일을 갖춘 자그레브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디나모 자그레브가 침투와 전환 공격으로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다. 두 번째 경기 바젤 대 슈투트가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바젤은 4-2-3-1 전형을 토대로 짧고 빠른 패스를 활용해 상대 진영을 흔드는 데 능하다. IT는 박산에서 움직임이 예리하고 순간적으로 라인을 깨뜨리며 결정적인 슈팅을 가져간다. 호텔로는 폭발적인 가속으로 측면을 돌파해 뒷공간을 파고들고 컷백과 크로스를 통해 득점 찬스를 만들어낸다. 샤키리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끌고 들어오며 중거리 슈팅과 날카로운 스루 패스로 전방을 지원한다. 특히 바젤은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진 지점을 적극적으로 노리며 그 틈을 파고드는 침투 패턴이 날카롭다. 세트피스에서도 IT의 제공권과 샤키리의 정확한 킥이 결합돼 결정적인 득점 루트를 창출한다. 원정팀 슈투트가르트는 4-2-3-1 전형을 유지하지만 이번 시즌 최악 수준의 수비 조직을 노출하고 있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넓게 벌어지면서 상대에게 쉽게 전진 패스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점 위기를 반복적으로 맞이하며 경기 주도권을 쉽게 내준다. 측면 수비 뒷공간은 특히 취약해 빠른 윙포워드에게 자주 허용되는 약점으로 자리 잡았다. 데미로비치는 박산에서 마무리 능력은 있지만 팀 전반의 빌드업 속도가 느려 득점 기회가 제한된다. 볼테마드와 르웰링이 전방 압박을 시도해도 후방 지원이 늦어 공수 전환이 매끄럽지 않다. 무엇보다 포백의 집중력 저하와 체계 부재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워 강한 전환 공격을 만났을 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슈투트가르트는 시즌 내내 수비 조직력을 회복하지 못하며 미드필더와 수비라인 간격 붕괴가 실점으로 직결되고 있다. 바젤은 호텔로와 샤키리를 활용한 빠른 측면 침투와 박스안, 세밀한 연기로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술적 상성과 경기 흐름, 홈에서의 자신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바젤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노팅엄 대 미트윌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노팅엄은 포메이션은 4-2-3-1이다. 허드슨 오도이는 중앙에서 출발의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며 메잘라처럼 라인을 흔든다. 이 움직임이 우드의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 패턴에 정확히 연결되며 박스 진입 효율을 높인다. 깁스 화이트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와 세컨드 볼 수습으로 2선-1선 연결고리를 안정화한다. 부상 이슈가 있어도 프리미어리그급 교체 카드가 후반 템포를 끌어올릴 여지를 제공한다. 홈에서의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는 상대 빌드업을 초기 단계에서 끊어낼 파괴력을 갖춘다. 원정팀 미트윌라는 포메이션은 3백 기반의 3-5이다. 프랑콜리노와 브루마도 주니어는 폭을 넓히며 뒷공간을 탐색하지만 제공권과 마무리의 일관성은 떨어진다. 빌링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전진 속도와 라인 브레이킹 패스의 빈도는 제한적이다. 다니 실바와 오소리오의 이탈로
중원 활동량과 전환 안정감이 하락했다. 쓰리백의 커버 범위가 대각선 침투에 취약해 박스 근처에서 순간 대인 마킹이 비는 장면이 반복된다. 노팅엄은 대각선 침투와 하프스페이스 연결로 전개 속도를 잃지 않으며 교체 구간에서도 압박 강도를 유지한다. 미트윌라는 중원 공백과 쓰리백 커버 지연으로 전환 국면에서 취약점이 드러난다. 전술 흐름과 체력 운영, 뎁스 우위를 합치면 홈팀 노팅엄의 승리가 확률적으로 타당하다. 후반 들어갈수록 공간이 더 열리므로 마무리 완성도가 승부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경기 슈트룸 그라츠 대 레인저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스트럼 그라츠는 포메이션은 4-3-1-2이며 말로는 볼을 발밑에서 지켜내며 전방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의 중원 빌드업의 핵심으로 작동한다. 차타는 타이밍을 가늠한 침투와 박스안 세컨드볼 대처가 뛰어나며 세밀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키테슈빌리는 드리블을 통해 좁은 공간을 탈압박하며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브루코비치 후랴코프 스탄코비치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며 수비 라인과 교체 뎁스가 현저히 약해진 상태다. 그래서 안정적인 점유 유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템포를 급격히 끌어올리기에는 체력과 전환 속도가 부족하다. 특히 중앙 점유율 싸움이 길어질 경우 전방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패스 순환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레인저스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미옵스키는 등지는 플레이와 전방에서의 볼 간수로 공격의 출발점을 만들어낸다. 가사 많은 측면을 흔들며 돌파와 컷백으로 변화를 꾀하지만 박스 안에서 마무리의 정확도는 들쑥날쑥하다. 아스가르드는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며 세밀한 전진 패스를 공급하지만 본인이 직접 템포를 끌어올리는 타입은 아니다. 이 때문에 공격 전개가 지나치게 중앙으로만 집중될 때 단조로운 패턴으로 묶일 위험이 크다. 또한 원정에서는 안정적 점유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 속도감 있는 측면 전개가 제한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려다 공격이 단절되고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스트럼, 그라츠와 레인저스 모두 전술적으로 밀집된 중앙 전개를 선호하지만 결정타를 만들어낼 루트가 부족하다. 양쪽 풀백을 안으로 좁혀 쓰는 전술적 시도는 볼 점유율을 높여주겠지만 박스 안 위협 장면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경기는 전술 밀도만 높아질 뿐 공격의 날카로움이 실종될 가능성이 크며 무승부 흐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셀타비고 대 PAOK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셀타비고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아고 아스파스는 여전히 팀의 전술적 핵심이자 상대 수비를 공포에 몰아넣는 존재다. 그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포켓 공간을 예리하게 파고들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타이밍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파블로 듀라는 전방 압박과 폭발적인 돌파로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고 일라익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후 빠르게 전환하며 이선 침투까지 주도한다. 셀타비고는 짧은 패스 빌드업으로 상대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내고 필요할 때는 빠른 측면 전환으로 균형을 무너뜨린다. 무엇보다 발라이도스 홈팬들의 강렬한 에너지는 경기 초반부터 상대 멘탈을 흔들며 선수들의 집중력과 투지를 한층 끌어올린다. 원정팀 PAOK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찰로프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힘을 발휘하지만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라 상대 수비 라인을 깊게 흔들어내기엔 한계가 있다. 지부코비치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셀타비고의 빠른 압박과 조직적인 미드필더 라인에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콘스탄티아스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볼 배급을 책임지지만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개 속도가 느려진다. 머그, 구게샤 슈빌리, 베르도스, 펠카스 등 다수의 전력 공백은 교체 자원폭을 크게 줄이며 경기 후반 전술 변화를 시도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발라이도스의 압도적인 홈 분위기 속에서 멘탈이 흔들리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잃고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셀타비고는 발라이도스의 압도적 분위기와 아스파스의 포켓 침투, 듀란의 전방 압박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PAOK는 부상 공백과 전개 속도 저하로 인해 전방에서 주도권을 잃을 위험이 크며 교체 자원의 한계까지 겹친다. 결국 홈과 전술적 상성이 맞물리며 셀타비고가 이 경기에서 흐름을 지배하고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섯 번째 경기 행크 대 페렌츠바로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KRC 행크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전방의 오형규는 박스 안에서 결정적 한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피니셔다. 그는 수비 뒷공간을 읽는 감각이 뛰어나며 볼이 들어오는 순간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한다. 측면에서는 이토 주냐가 집요한 드리블 돌파와 스피드를 활용해 풀백을 무너뜨리고 크로스와 컷백을 공급한다. 그의 지속적인 측면 압박은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며 오현규와의 연계로 득점 기회를 확률 높게 만든다. 중원에서는 흐로소브스키가 템포 조율과 전환의 핵심을 맡고 있다.
그는 롱패스와 전진 패스로 공격 속도를 끌어올리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날카로운 킥으로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낸다. KRC 앵크는 특히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술적 패턴이 정교해 공중전과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강한 힘을 발휘한다. 홈에서의 높은 점유율과 압박 회피 능력 또한 이들의 공격 전개를 한층 안정적으로 만든다. 원정팀 페렌츠바로스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바르가는 피지컬을 기반으로 박스안 제공권과 공중 경합에서 힘을 보여주지만 활동 반경이 좁고 압박을 벗어나는 능력은 떨어진다. 조셉은 볼을 지켜내는 능력과 순간적인 패스를 연결할 수 있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팀의 흐름을 끊는 약점이 있다. 카니초프스키는 2선에서 연계와 전방 침투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쉽게 소유권을 잃는다. 페렌츠바로스는 빌드업이 단조롭고 전술적 변칙이 부족해 상대 압박에 흔들리기 쉽다.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깊어지고 중원과 최전방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공격 전개가 단절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상당히 크다. KRC 앵크는 오연규의 결정력과 이토주냐의 집요한 돌파를 앞세워 전방에서 위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흐로소브스키의 안정적 전환과 세트피스 패턴은 경기 흐름을 주도할 중요한 열쇠가 된다. 반면 페렌츠바로스는 빌드업 단조로움과 세트피스 수비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쉽게 실점할 수 있는 구조다. 전술적 완성도와 홈 이점을 모두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KRC 앵크가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